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북빅뱅 독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북빅뱅을 일으켜볼까요? 새로운 또 이야기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먼저 과학이 빛나는 밤입니다. 오늘은 과학이 빛나는 밤에 25쪽에 빅뱅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썼던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소수점 이하의 초단위로 수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일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빅뱅의 폭발적인 팽창 속도입니다. 팽창 속도가 조금만 빠르거나 느려도 우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우선 팽창 속도가 느리면 우주 공간은 커지다 말고 오그라듭니다. 우주에 생겨난 막대한 물질들 사이에는 중력이라고 불리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 힘 때문에 물질들은 퍼져나가다 말고 모여서 다시 한 점으로 오그라듭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31쪽에 그러면 적당한 팽창 속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범위가 넓다면 우리 우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범위가 좁다면 우리 우주는 운 좋게 탄생한 존재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범위는 극도로 좁습니다. 빅뱅 당시 공간의 팽창 속도가 조금만 빨라서 10의 15승분의 1 이상 밀도 차이가 났다면 지금의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정확도가 엄청나야 하죠. 1m짜리 자를 만든다면 0.00000000001mm 하여튼 0이 많은 거예요. 또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만큼 오차가 났어도 우주는 오그라들었거나 물질들이 다 흩어졌을 테니까요. 이 정도면 볼링공이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칼날 위를 아슬아슬하게 굴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네, 이 우주가 탄생했을 때 그 굉장히 아주 중력과 팽창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중력적으로 치우치면 우주가 오그라들거나 아니면은 뭐 한 점으로 오그라들지 않아도 뭐 블랙홀이 다 돼버려가지고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또는 약간만 그 팽창력 쪽으로 기울었어도 그냥 뭐 다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은하나 뭐 별, 행성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없죠. 정말 그 칼날 위에 볼링공이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균형인데 하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 균형, 중력과 뭔가 다른 것들 사이의 어떤 그 상반된 힘, 중력과 상반된 힘 사이의 어떤 균형, 요게 주제입니다. 요걸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고사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전화기를 발명한 그 사람 이야기와 또 어떤 관련한 어떤 로맨스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생명 탄생이에요. 이 중력하고 좀 상반되는 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다 흩어져 버려야 되니까 이 우주는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게 자연스럽죠. 이 우주는 사실은. 그래서 공든탑도 결국엔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되고 우주도 결국에는 다 흩어져 버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생명 탄생하고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냐면 우리가 이
행성이 생겨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모여나가지고 이 행성이 생겨나는데, 행성이 생겨나면 이제 그 방사성 원소들, 우라늄 이런 애들이 이제 무겁다 보니까 가운데로 가라앉게 되죠. 행성의 가운데로. 그럼 걔네들이 이제 거기서 붕괴가 돼요. 방사성 원소가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그 E는 mc 제곱, 질량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열 에너지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방사성 동위 원소에서. 그래가지고 이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걔네들도 바로 이제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딱 퍼져 나가는 거죠. 빛의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이제 지구에서 저기 이제 저 먼 우주 공간으로 싹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력도 걔를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생명 탄생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냐면 그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때문에 이제 그 멘틀이 뜨겁게 데워지잖아요. 멘틀 대류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지상에 있던 그 물들이 스며들었다가 그 멘틀하고 만나면은 이제 끌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온천이 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온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 그래서 바로 뭐가 됩니까? 열수 분출공이 되죠. 열수 분출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만들었던, 뭐 예전도 아니구나. 그 한국과학창의재단 그 예산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3분 시간 여행에 보면은 있어요. 그 열수 분출공 얘기가. 그리고 여기에도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과학에도. 여기 어디 있냐면은 없나 봐요. 이상하네. 제 기억이 왜곡이 됐나? 하여튼 그 열수 분출공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다. 맞아. 없을 리가 없지. 제가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네. 52쪽에 있네. 52쪽에 열수 분출공 속 미로. 여기 있지, 이거. 예. 이 미로 속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막 이제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렸었죠. 40억 년 전 어느 날 열수 분출공 속 미로. 하여튼, 그래서 그 두 가지 상반된 힘 덕분에 우리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력하고 부딪히는 힘이 뭐냐면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이 원심력은 뭐 때문에 이제 중력하고 충돌을 하게 되냐면 바로 그 소행성 있죠. 소행성이 그 6,600만 년 전에 아주 유명한 멸종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근데 이 소행성이 그냥 막 떠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의 궤도를 이루죠. 근데 그 궤도를 이루려면은 원심력은 이제 바깥쪽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힘이고, 이제 구심력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궤도를 형성해가지고 막 이제 돌 수가 있는 거죠, 소행성이. 둘 중에서 한 힘이 너무 세면은 그냥 뭐 아예 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원심력이 너무 세면, 또 중력이 너무 세면은 또 뭐 어떤 궤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다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두 힘 사이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이 궤도를 이루고,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지구랑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꽤 큰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확률이 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죠. 6,600만 년 전에 그거 한번 충돌하고 나서 그 뒤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확률이 적은 거고, 또 우리 인류를 포함한 포유류 입장에서는 되게 행운이죠. 그렇게 소행성 충돌로 그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가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 포유류에게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우리 신생대의 주인공인 포유류에게 어떤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데 그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서 고사리가 갑자기 전성시대를 맞이해요. 그 중생대와 신생대의 그 얇은 틈에서, 물론 되게 짧게 끝나긴 했지만, 고사리가 정말 지구의 이 육상 식물계를 그냥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는 거야. 싹 그냥 뒤덮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식물도 아니고. 그때 다른 식물도 많았거든요. 뭐 소나무도 이미, 소나무 같은 이런 거시 식물도 그 중생대에 다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 꽃 피는 속시식물, 고사리보다 훨씬 진한 애들이거든. 진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식물들은. 근데 왜 하필 고사리가? 이유가 있죠, 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고사리는 씨앗 대신에 포자가 있죠, 포자. 물론 씨앗이 더 진화한 거긴 해요. 훨씬 더 구조도 복잡하고, 얘는 아주 튼튼하게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발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DNA라든가 단백질 이런 것들을 얘가 말라 죽지 않게 딱 보호를 해주는 보호막이 있는 거잖아요. 튼튼한. 그게 이제 씨앗인데, 포자는 이제 그런 게 없는 대신에 되게 작죠.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기 때문에 얘는 날아다니기가 쉽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엄청난 그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육상식물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냥 다 수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얼마나 잘 불겠어요. 뭘 막아주는 뭐가 있어, 나무가? 싹 다 타버렸으니까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사리가 하여튼 포자 한번 날리면은 정말 엄청나게 멀리 날아갔을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수십 킬로미터씩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퍼져나가기가 좋죠. 근데 이 포자에 약점이 있어요. 이 포자가 보통은 이제 그 땅에 닿으면은 거기서 바로 고사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이렇게 딱 착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우체가 생겨요. 배우체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되게 귀여워요. 하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배우체예요. 귀엽죠? 연두색 하트. 쬐끔해가지고 진짜 귀여워요. 그런데 얘가 좀 축축한 습기가 있어야 돼요, 배우체가. 왜냐면 이 배우체에서 정자랑 난자가 생겨나거든요. 어떤 좀 전문화된 생식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자가 난자한테 헤엄쳐 가려면 습기가 있어야겠죠. 근데 뭐 지구상에 뭐 다 이렇게 막 비가 잘 내리는 것도 아니고, 척박한 환경도 있는 건데,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이 배우체를 통한 유성 생식이 사실상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고사리에게 있었습니다. 무성생식. 되게 무성생식을 잘하거든요. 우리 그 우산익기에서도 그 무성화가 있었죠. 그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이 고사리는 정말 다양한 무성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을 할 때는 뭐 그렇게 막 축축한 습기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성생식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책에서의 그 내용을 찾았어요. 양치식물의 자연사라는 책인데, 지오북에서 나온 책이고요. 로빈 씨, 모란지음, 김태영 옮김, 이상태 감수. 양치식물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쓰여진 책이죠.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풍부하고. 보면 이제 이런 거, 이 무성화 번식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매처럼 마치. 근데 이게 열매가 아니라 무성화, 이게 무성화예요. 얘가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고사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열매는 이제 유성생식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무성생식을 하려고 만든 거죠. 열매라고 볼 수는 없고. 생기긴 열매처럼 생겼네요, 진짜. 근데 되게 커요. 그리고 얘가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이 고사리가 막 축축 처진대요. 무거워가지고.
또 재밌는 거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아치 형태를 그리는 무성화 번식도 있어요. 무성 번식. 그래서 이렇게 고사리가 생겨나고 얘가 이제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이파리가 점점 길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고사리 이 줄기의 끝이 이파리의 끝이 이제 땅바닥에 닿게 되는데 그럼 그 닿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뿌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고사리가 생겨나고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 아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파리가 기울어지면 땅에 닿으면 또 생겨나. 그리고 또 걔가 그 이파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아치 형태로 그럼 또 거기서 또 고사리가 생겨나고 이것도 참 귀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성화가 진짜 생기는 게 있어요. 우리 우산이끼처럼 이게 이제 이파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성화예요. 이파리에서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 생겨나가지고 얘가 이제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고사리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식의 무성 번식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 뭐라고 그러지? 이게 뿌리줄기라고도 하는데 이 줄기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 줄기 밑에 부분에서 이걸 포복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포복 우리가 이렇게 기잖아요. 그걸 포복이라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막 훈련할 때도 이제 포복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는 줄기가 나와요. 근데 얘가 막 털이 달려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고사리를 하나 샀거든요. 우리 진화의 정원 프로젝트 이걸 하느라고 고사리를 하나 샀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고사리가 이제 그 이파리는 되게 귀엽고 예쁜데 갑자기 그 이파리 밑에 쪽에 막 털 달린 뭐 송충이 같은 게 막 그 한두 개도 아니에요. 막 되게 많아요. 그 막 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막 사방팔방으로. 그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성 번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사리들이 막 돋아나요. 그 포복경에서. 얘가 이제 막 이제 기어 나가는 거예요. 막 사방으로. 그러다가 또 땅에 닿으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뿌리줄기라고도 하고 포복경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실제로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토끼발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털이 막 하얀색 털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볼 땐 좀 징그럽게 됐는데 뭐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만져보면 털도 약간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무성 번식 방법을 통해서 아주 자기의 세력권을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포자 자체도 배우체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자 자체가 날아가서 땅바닥에 자리를 잡으면은 거기서 바로 고사리가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무성 번식을 하는 거예요. 포자를 이용해서. 얘는 유성 번식을 아예 안 하는 그런 고사리도 있대요. 한 10몇 % 정도는 아예 유성 번식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클론의 형태로 무성 번식만 하는 거죠. 포자를 날리면 거기서 바로 고사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고사리가 정말 그 황폐화된 황무지가 돼버린 지구의 땅 위에서 아주 번식을 정말 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사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뭐랄까 그런 걸 천병이라고 그러나 앞장서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론티어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된 생태계 속에서 이제 동물 또 다른 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고사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고사리들이 좀 쪼그라들긴 하죠. 다시 이제 거시식물, 속시식물들이 이제 번성을 하면서 원상태로 이제 돌아갔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중력과 원심력의 어떤 그 팽팽한 균형, 부딪힘 속에서 고사리가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중력하고 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축가들의 욕망이에요. 건축가들이 정말 중력을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대표적인 욕망이죠. 사실 중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중에서 바로 하늘을 나는 욕망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운 좋게 이게 연결이 잘 돼요.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세요. 일단 이 중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건축가들의 욕망으로 이제 발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건축 기법으로. 첫 번째가 그 아치죠, 아치. 이 인더스 문명에서 이게 최초로 만들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치를 통해서 이 힘이 이제 양쪽 그 기둥으로, 양 끝에 있는 그 기둥으로, 아치 끝에 있는 기둥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그 기둥에 있는 돌들이, 이 돌은 원래 그렇대. 이렇게 누르는 힘에 되게 강하대요. 그러니까 이 돌이 아예 막 부서질 정도가 아니면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치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수도교를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죠. 막 몇 층이에요. 그냥 한 층의 아치가 아니라 막 1층, 2층, 3층, 4층, 5층 막 그렇게 아치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진짜 높은 수도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거의 2000년의 시간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 아치를 잘 쓰기도 했지만 이제 그걸 좀 응용해가지고 이제 돔도 만들어내죠. 그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판테온 신전이 이제 아주 큰 돔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말 기둥을 기둥 없이 진짜 그 돔 지붕, 큰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그 큰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신비로움, 또 어떤 경외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신들에 대한. 나중에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그 기술이 잊혀졌을 때는 이제 그 후손들이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건 뭐 악마가 만들었던가 이제 이런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현대로 넘어오면 또 뭐가 있냐면은 다양한 뭐 건축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있어요. 그 동대문 운동장 헐어버리고 만든 데 있죠. 거기가 그 되게 특이한 건물이에요. 그 UFO처럼 막 생겨가지고 막 둥글둥글해요, 건물이. 뭐라 그러더라? 세계 최대 비정형 건물인가? 뭐 지금은 그 기록이 깨졌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건물이 DDP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기둥을 아마 되게 최소한으로 썼을 거예요. 되게 넓은 공간을 기둥을 최대한으로 거의 기둥 없이 만들었던 그런 건물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스페이스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페이스 프레임이 뭐냐면 우리 프레임 하면 어떤 뭐 액자도 프레임이지만은 그 어떤 선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선 구조를 통해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프레임. 그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선들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선재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막대기들을 막 이어가지고 가운데다가는 그 막대기를 이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런 이음의 구조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무게가 다 분산이 되는 거죠, 이런 막대기들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 달걀 있죠. 달걀을 갖다가 달걀이 잘 깨지잖아요. 근데 달걀이
잘 깨지지 않도록 그 주변을 뭐 이쑤시개가 아니구나. 그 나무젓가락으로 막 그 주변을 이제 이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그 보호 시트 같은 걸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나무젓가락을 막 잇고 뭐 고무줄 막 나무젓가락들 막 묶고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어떤 그 보호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달걀이 안 깨지면 우승하는 뭐 이제 그런 대회도 있고 했었어요. 예전에 과학의 달 대회 행사 진행하고 하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막대기들 막 이어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이 스페이스 프레임, 그걸 통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기둥을 최소화하고 어떤 중력을 이겨내고 중력을 극복해내고 그런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프레임을 누가 발명을 하냐면 바로 그 전화기를 발명한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 사람이 발명을 했대요. 근데 이 발명을 한 이유가 좀 약간 낭만적이에요. 로맨스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발명한 이유가 바로 그 부인하고 되게 부인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 허버드라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스페이스 프레임을 발명을 했는데,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 이제 그 비행기의 구조에 필요했던 거죠. 비행기가 되게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구조에 필요한, 비행기를 만들 때 그 구조에 필요한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 프레임이 떠올랐나 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부인이 비행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오히려 비행기를 타고 싶고 어떤 비행기에 대한 열정이 더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 허버드였던 것 같아요. 벨의 부인. 그래서 자기 막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발명가들 막 지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게 진취적이에요, 이 허버드라는 부인이. 허버드 부인이.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그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이 사람은 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교육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래서 학교 일이 너무 바쁜 거야. 이 사람은 막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막 뭔가 이제 쇼맨십도 있고 막 투자도 받으려면 막 돌아다니고 막 자기 발명한 전화기도 막 보여주고 막 세일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막 몰두해 있고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허버드 부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빨리 이거를 사업을 일으켜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허버드 부인이 보기에 되게 중요한 박람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 전화기를 보여주면은 진짜 히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꼭 여기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벨은 그런 거 할 생각은 안 하고 너무 학교 일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버드 부인이 얘기도 안 하고 남편한테 표를 사버렸어요. 기차표를.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또 남편을 끌고 왔어요. 그 기차로. 그 기차에 이제 뭐 어떻게 하여튼 영문도 모른 채 탔나 봐요. 막 끌고 간다 봐요. 어떻게 끌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이제 그 벨이 도대체 이게 뭐냐 막 그러니까 이제 그 허버드 부인이, 그 허버드 부인도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제자였어요. 벨에. 근데 이제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입 모양을 보고 말은 할 수 있죠. 귀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말을 하면서 벨은 막 화가 났겠죠. 도대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이 기차를 타고 박람회는 갑자기 왜 가는 거냐. 내가 지금 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허버드 부인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개를 싹 돌려버렸대요. 벨한테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허버드 부인은 귀가 안 들리니까 입 모양을 봐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고개를 싹 돌렸다는 거는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 가야 된다. 당신은.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벨이 그 박람회에 갔고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쳤대요. 그래서 막 그 유명한 과학자 윌리엄 톰슨인가 하여튼 네, 그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전자를 발견을 했나 뭐 이제 막 그래가지고 관련된 실험으로 그 사람도 이제 이걸 시연을 하고 뭐 하여튼 금메달도 땄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허버드 부인의 어떤 그 진취성과 어떤 식견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그레이엄 벨보다는 그 허버드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벨한테는 장인어른,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업 수완이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그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통신 사업을. 그래서 그 AT&T라고 미국에서 아주 큰 회사였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때문에 조금 묻힌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전화로 막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엄청 큰 회사였죠. 그 AT&T도 이 장인어른이 만든 거예요. 아 여기도 약간 로맨스가 있어요. 이 AT&T를 만든 그 과정에서도 뭐냐면 그 전화기 회사의 주식을 이제 벨이 갖고 있었는데 1,400몇 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주식 중에서 딱 10주만 가져요. 그리고 전부 다 부인한테 줘요. 허버드 부인한테. 어떤 뭐 사랑의 징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허버드 부인이 그거를 또 바로 그 아버지한테 줘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체를 일구는 거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에디슨이랑 아마 뭔가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에디슨도 되게 이 사람이 그 제 책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 과학이 빛나는 밤에도 나올 텐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라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지지 않고 전화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그 장인어른의 어떤 그런 힘, 사업수완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기억도 나요. 하여튼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왔죠. 벨과 그 부인의 로맨스. 부인 정말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벨이 먼저 죽는데 벨이 죽고 한 1년 뒤에 바로 또 그 부인도 따라가요. 하버드 부인도. 하버드 부인도 이제 죽어가지고 같이 묻히게 되죠. 10살 차이가 나요, 둘이. 근데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하여튼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남편을 따라갔다라는 거는 좀 되게 외롭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거긴 한데 그 외로움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둘이 되게 이제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또 외롭겠어요. 평생 같이 산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같이 묻히게 되죠. 그래서 또 함께 하게 되죠. 네,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욕망, 건축가의 욕망과 그리고 또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로맨스도 거기서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진짜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연결시키면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번엔 이제 샌드아트입니다. 이 샌드아트도 여기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샌드아트 액자거든요. 이 얇은 유리판 안에 잘 보시면은 이 모래가 들어있어요. 두 개의 유리판 안에 모래랑 기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기방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판을 이제 뒤집게 되면은 이 모래가 쏟아져 내리게 되는데 그냥 쏟아져 내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공기방울이 그걸 막는 거예요. 공기방울이 이제 부력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력하고 부력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묘한 균형 속에서 샌드아트가 그 공기방울들 사이로 이제 중력에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죠. 이게 산수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은 좀 제가 막 흔들어가지고 산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막 산이 여러 개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좀 근데 얘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공기방울과 중력의 그 어떤 조화랄까, 부력과 중력의 조화가 잘 맞아야 돼. 부력이 너무 세면은 공기방울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부력이 너무 세면은 다 그냥 막아버려요. 모래가 쏟아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산이 안 만들어지고 잘. 또 너무 이 부력이 약하면은 그러면 그냥 다 쏟아져 내려버죠. 그래서 산수화가 안 그려지죠. 그래서 하여튼 이 뒤집을 때마다, 이 방향을 뒤집을 때마다 아주 다양한 모양의 멋진 그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샌드아트는 제가 나중에 좀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좀 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래가 쏟아질 때 공기방울들 사이로 막 흘러내릴 때 그 막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반짝거리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자세하게 찍어봤어요. 그 모래가 막 다 움직이면서 모래가 막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또 쌓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뻐요. 막 그 작은 모래가,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모래가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굴러 내려가고, 또 그 색깔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게. 하얀색도 있고, 뭐 조금 진한 주황색, 아주 진한 주황색, 또 검정색도 있고, 금색 모래도 있어요. 얘가 또 되게 가벼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금색 모래는 막 또 떠다녀. 그러면 그 금빛으로 막 반짝이는 게, 어우, 야, 참 아이디어가 좋다.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걸 참 디자인해서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력과 부력의 그런 어떤 균형 속에서 이런 샌드 아트도 생겨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포인트, 계기는, 뭐, 중력.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중력을 느끼고 있잖아요. 어디나 다 중력이 있죠. 이 영화. 맞아. 이 영화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 오늘 말이 많네요.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면은, 이 중력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탁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우주 공간 사실 다 비어 있잖아요. 99.9999%는 다 비어 있어요. 그냥 다 빈 공간이에요. 지구에서 조금만 나가도 우리 무중력 상태가 되잖아요. 대기권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이런 공간은 정말 특이한 공간인 거예요, 사실은. 0.0000001%의 그런 공간에서만 위아래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래비티 영화에서 보면은 그 샌드라 블록이 그 뭐지? 튕겨 나가죠. 그게 아마 허블 망원경이었나? 하여튼 우주 탐사선 막 그 뭐 수리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 파편 같은 게 막 날라와가지고 사람들 막 죽고 막 튕겨져 나가고 그래, 우주 공간으로. 그 샌드라 블록이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뱅글뱅글 돌죠. 막 엄청 계속 돌아요. 뭐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공기도 없고 하니까 이게 멈추지 않죠. 어떤 저항이 없으니까. 공기의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돌아. 그러니까 이제 이 샌드라 블록을 구하려고 하는 그 대장, 조지 클루니 말이에요. 조지 클루니가 너의 위치를 나에게 말해줘라. 찾아내야 되니까. 샌드라 블록을 찾아서 구해줘야 되니까. 근데 샌드라 블록이 그 위치를 어떻게 파악해. 계속 돌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뭐, 머리를 써가지고 뭐, 어디가 어떻고 저떻고 뭐, 몇 시 방향에 뭐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와, 중력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난 진짜 중력 없는 데선 살 수가 없어. 나는 중력 체질이야.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되게 우여곡절 끝에 그 정말 이 우주 공간 아무도 주변에 없고 그 춥고 공기도 없으니까 중력이 있어야 또 공기도 있잖아요. 그 정말 춥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정말 외로운 공간이죠. 거기서 이제 샌드라 블록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아직도 생생해요. 딱 지구에 이제 그 호수였나 뭔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하여튼 거기 탁 착륙해가지고 막 헤엄쳐 나와가지고 그 막 그 진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아마 얼굴을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탁 발을 딛고 일어나죠. 그때 그 표정, 그 진흙에 이 얼굴이 이렇게 탁 닿았을 때 내가 이 정말 엄마의 품에 도착한,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그 어떤 안도감이랄까? 그 중력이 그런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고생한 사람들, 무중력 상태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중력이 힘을 발휘하는 이 지구의 땅이 정말 그냥 그 자체만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위아래가 존재하고 공기가 존재하고 중력 덕분에 그런 공간이 정말 엄마의 품인 거예요. 몇백 년 만에 찾은 엄마의 품 같은 그런 어떤 포근함 이런 것들 그런 것이 그 표정에서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중력을 통해서 그냥 중력만 느껴도 이 세상이 정말 특별한 세상이구나. 보통 특별한 게 아니죠. 0.00001%의 확률로 존재하는 그런 세상. 그리고 또 이 중력과 충돌하는 부딪히는 힘들, 뭐 아까 뭐였지? 뭐 팽창력, 엔트로피, 원심력, 뭐 인간의 욕망. 중력하고 다 이제 막 부딪히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꿈속에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벌써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 주무실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자, 함께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방송을 이제 가끔씩 들으면서 자거든요. 잠이 잘 와요. 한 2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0분? 네. 40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30분? 하여튼, 오늘은, 꿈속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교를 보러 가봅니다. 수도교의 그 아치로 만들어진 그 아치들을 한번 보면서,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뭔가를 먹어야겠죠. 맛있는 걸 먹어야지. 트레비 분수로 이동합니다. 이 트레비 분수에 가면 제가 정말 못 먹어서 안타까웠던 바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엄청 많고 막 줄 서 있고 막 그게 너무 그때 싫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로마가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막 온 천지가 다 유물이고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거기서 내가 그걸 또 기다리고 막 그래야 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걸 또 언제 먹어? 그때 한번 먹고 올걸. 좀만 더 기다릴걸.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오늘은 이제 꿈속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좀 한적한 우리끼리만 있는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 트레비 분수 앞에서 그 분수 되게 멋있잖아요. 그 롯데월드에 모조품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크죠. 실제 트레비 분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면서 그 분수 앞에서 그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것도 들으면서 수도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한번 또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행. 네.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네, 로마의 그냥 트레비 분수 앞에서 먼저 만날까요? 수도교는 아이스크림 먹고 출발하죠. 수도교 보러. 일단 뭘 먹어야 보러 가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배가 든든해야지. 네, 그럼 트레비 분수 앞에서 보시죠. 네, 그럼 잠시 뒤에 트레비 분수 앞에서 뵙겠습니다.